그럼 지금부터 제1부 세션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정책적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황 교수님께서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황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의결 절차 및 이행관리의 향후 발전 방안 세미나에 일부 사회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주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미 앞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과 조정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상만큼 또 기대만큼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아서 당초 기도했던 효과를 거양하는데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후관리도 맡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펴봐도 1부, 2부 모두에 걸쳐서 그야말로 우리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아주 충실한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가 발전의 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일부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발표 순서를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 오른쪽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난설원 교수님이십니다. 최 교수님께서 연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영국, 미국 등에서 많이 공부하시면서 최근에는 그야말로 우리 경쟁법 학계의 주역 중의 주역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발표도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어느 발표보다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주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최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옆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박준영 연구위원입니다. 박 연구위원께서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 경쟁법 학계의 내일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로서 그야말로 촉망받는 분입니다.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특히 오늘은 아마 최 교수님께서 동의의결제도의 내용,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 박사께서는 이 절차 면에서 우리 박 박사께서 이제 독일 등 유럽 제도에 대해서 아주 밝은 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왼쪽으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성국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중앙대학교로 옮기시고서 우리 경쟁법학계의 중견이라는 말로 모자랄 정도로 학계를 이끌어가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우리 학문과 실무를 아우르는 그런 고견을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왼쪽에 법무법인 광장의 주현영 변호사님입니다. 우리 주 변호사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고 학문 면에서도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또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는 등 그야말로 실무와 학문을 아울러서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계시는 오규성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오 국장님께서는 서울법대 졸업하시고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시다가 작년 초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옮기셔서 지금까지 법원에서의 경험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 또 사건 처리에 반영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또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도 수료하시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 법조계와 공정거래위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 주제 발표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는 한 20분 안팎으로 해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최난서른 교수님께서 최근 동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장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최근 동의의결제의 동향과 향후 과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의의결 제도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기대와는 달리 동의의결과 관련된 어떤 그 사례의 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청률의 재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의의결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려가 더 많이 대두가 되면서 신청도 꺼리고 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주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그 계기를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의결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경쟁 당국의 조사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그리고 구제 방안 등의 사전적인 어떤 타진을 마치고 시정 방안을 제시를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까지 거친 다음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 측면에서도 경쟁 당국에서도 사건을 조금 조기에 종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신속하게 재구축한다는 그런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것이 2011년이고 이후에 표시광고법에서도 제도가 도입되고 그리고 대리점법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주 최근이지만 하도급법이랑 방문판매법 그밖에 가맹파업법 그리고 지금 제정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이렇게 여러 법에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건을 미국에서는 동의 의결을 통해서 종결을 시키고 있고요. EU의 경우에는 굉장히 더욱더 이 동의 의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동의 의결이라는 용어보다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화해 결정이라는 그 해석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찬가지의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인데 물론 어떤 그 집행임원, 그러니까 경쟁 담당 집행임원이 EU 커미션에 있는지에 따라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뭐 예컨대 알무니아 집행위원이 재임했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TFEU 배기조 사건, 즉 독과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11건 중에서 10건이 이 화해 결정으로 종결될 만큼 굉장한 이용 빈도를 보였었습니다. 그 밖에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독일에서도 이 동의 의결 제도가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이 동의 의결이 주요 사건에서 거론이 되어 왔고, 그리고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 결합 사건의 동의 의결을 이용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최우수 등급의 그런 GCR 경쟁 당국 평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취지와 도입 취지 그리고 운영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이용 건수가 적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터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이제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문제점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이 의문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박준영 박사님께서 절차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요 국가의 동의 의결 제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FTC와 DOJ에서 동의 명령과 동의 판결을 운용을 하고 있고 대상 행위가 모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EU도 독일도 일본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대상 행위 측면에서 조금 포섭 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표에서 보이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대 명백한 위법 행위와 카르텔을 제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의결 제도가 사실은 이제 사건의 조사 심의 과정에서 일종의 화해 제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대비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법 위반 결정, 그러니까 금지 결정입니다. 그래서 두 결정을 비교해서 장점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요 이해 당사자인 경쟁 당국과 사업자 측면에서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이게 그 사업자 측면에서 신청할 의의가 있는 제도인지, 그리고 경쟁 당국의 측면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신청을 수용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 당국은 이를 통해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사업자는 사업자의 이익,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의결의 장점은 사실 이것은 그 양쪽 다 마찬가지일 텐데 신속한 이 사건의 종료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종료시킨다는 부분이랑 사업자는 이 법 위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조사 심의 과정에서의 부담이라든지 평판 저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기에 종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책 측면에서도 양쪽의 이제 장점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데, 이 경쟁 당국과 사업자가 서로 이제 구제책을 제안하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맞는 다양한 구제책들이 제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ICT 분야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슈에 이 동의결이 잘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민사소송의 위험도 감소되고, 그리고 경쟁 당국의 입장에서는 보통 동의 의결이 수용되고 나면 당해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동의 의결을 수용했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걸로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후적인 어떤 관리 측면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축적되다 보면은 미래 침해 행위, 유사한 상황에서의 미래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 결정, 금지 결정의 장점도 있는데 이 금지 결정이 갖는 경쟁 당국으로서의 분명한 장점은 이게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낮고 그래서 선례로서 이게 어떤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강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줘야 되는 사건에는 금지 결정이 더 부합한다는 그런 입장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 효과 측면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 법 위반 결정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는데 왜 이 동의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결정을 받고자 심의를 거치느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심의를 거쳐서 이 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끝까지 다투는 그런 상황도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그 이행 방안,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시정을 할 것인지를 제안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상생과 관련된 상생 지원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뭔가 우려에 있어서 이 금지 결정을 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셨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초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이 동의 의결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긍정적인 효과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 신속성 그리고 이 사업상의 불확실성 제거 이런 그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 당국의 측면에서는 집행의 효율성과 원활화를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송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도 상당히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 통상의 시정 조치에 포함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격 인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격과 관련된 남용 행위가 드물 뿐더러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그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는 사실상의 그런 경우라도 기존의 경쟁법 하에서는 내려지기 어려운 그런 시정 조치도 동의 의결에는 좀 포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발생하는 그런 그 다양한 반경쟁적인 행위로 인한 구제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해서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의 활성화를 도모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장점들이 사실 최근에 그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많이 부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는 빠른 흐름이 굉장히 특징이기 때문에 그 빠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장에서 좀 더 신속하게 그 문제를 식별을 하고 시정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경쟁을 회복할 수 있는 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시장에서의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 사업자 주도형의 생태계 설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 의결을 활용함으로써 경쟁 당국이 사업자와 함께 생태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도 상생을 추구할 수 있는 구도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이제 발목을 잡는 부분이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동의 의결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경쟁 이슈에 대한 파악이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성 측면을 기하는 데 있어서 동의 의결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뭐 이게 그 같은 맥락에서 꼭 매칭이 된다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 동의 의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EU 같은 경우에는 배기조 위반 사건들을 조사를 한 통계 결과 실제 법 위반 결정보다 화해 결정이 더 소요된 기간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차원에서의 고려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플랫폼 이슈들도 사실은 플랫폼에 결부된 그 많은 이해관계와 그리고 다면 시장에서의 그런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 단계씩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이냐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후의 사례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선제적인 구제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주요 국가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플랫폼 규제법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이 들어온다는 그런 측면은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더 우려 사항들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 동의결에서 제안되는 그런 시정 방안들은 이런 우려를 조금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ICT 분야에서의 새로운 경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시장을 개방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여기부터는 제가 이 동의결 제도의 어떤 지금 실체법적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동의결 제도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경직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동의의결의 요건은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요건은 이 부당 공동행위, 이게 이 담합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19조 1항 해당 그 내용에 있어서는 경성 카르텔과 연성 카르텔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카르텔 같은 경우에 동의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발 요건은 그 위반의 정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요건은 이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 방안의 어떤 비례와 균형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시정 조치나 그밖에 제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 요건으로 꼽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 회복과 그리고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된다는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것은 공익과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제가 이 박스 안에는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된 실제 법 조항을 참고로 넣어놨고요. 그리고 개선점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동의결 제도 자체 요건의 경직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간의 연구 결과물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결 대상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생 카르텔을 제외하고 연성 카르텔의 경우에는 포함시키는 방안, 그러니까 연성 카르텔은 동의결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과 또는 이 법 51조 1항의 52조의 2의 1항의 1호와 2호를 독립 요건이 아닌 누적 요건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그 명백하고 어떤 그 죄의 경중과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같이 매칭시키면서 검찰총장과의 협의, 그러니까 고발과의 그런 조화까지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정 요건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정 방안과 제재와의 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동의의결 제도가 가진 장점을 약간 좀 오히려 감퇴시키는 이런 이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그만큼 신속하게 이 사건을 종결하고 효율성을 더 증진시킨다는 것인데, 이 지금 제재와의 균형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사실은 거의 심사 보고서에 이 발송 단계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이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제가
그 제한하는 방법은 시정 방안과 제재 간의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 방안이 이 법 위반 행위가 있는 행위가 초래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 대신 이제 이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 회복과 관련된 그 공익적 측면, 소비자 피해 회복 측면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왜 신청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17개 사업자의 동의 개시 신청이 있었고 사건 번호 기준으로는 인용 사건이 10건이고 기각이 8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체 사건 자체의 그런 풀이 적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동의의결 신청이 됐고 그 대신에 이 사건 수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규모로 구분을 하면 이 사건들 중에서 중견기업이 신청한 사건은 한 건, 그러니까 골프존이 지금 전체 자산 규모로 봤을 땐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에 신청한 사건은 한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자산 규모가 큰 대기업 신청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정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 시정 방안이 지금 이제 제도 시스템을 보면은 이 경쟁 질서,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과 그리고 상생 지원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그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보다 상생 지원안에 훨씬 더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로 제가 네이버, 애플, 웰스토리 이렇게 1,000억 이상의 규모인 그런 상생 지원안을 제안한 사건들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런 이 동의의견 신청 자체가 적은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청률 저조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인용 사건의 예를 쭉 소개를 드렸고 이 중에서 기업 결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건 한 건인데 이 경우에는 이 기업 결합 사건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와의 균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기업 결합 사건 자체가 갖는 그런 특유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경쟁의 회복 부분만 고려하고 이 인용이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각 사건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이런 제가 최근에서 이제 과거 순으로 이렇게 도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기각 사건을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사실은 인용 사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행 관리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경쟁 당국과 이 해당 사업자 간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이고 그 대신에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커미트먼트 디시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행 관리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대신에 기각 사유가 어떤지를 봐야 이 신청 유인이 왜 저하됐는지와 조금 더 연결고리가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기각 사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그 의결서에 담겨진 기각 사유를 넣어놨고 보면은 지금 이 대상 행위와 관련된 아까 제가 검토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이유로 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청 유일 저하 관련된 문제와 개선 방안을 나눠 보면은 일단 동의의결 신청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많은 그 처음에 이 동의결 제도와 관련된 의구심을 가진 분들은 동의결 제도가 너무 경쟁 당국이 재량권을 많이 갖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우려들을 봤는데 사실은 어느 국가를 봐도 이 동의결 제도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 시정 방안을 수락할지 여부는 경쟁 당국의 재량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할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걸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경쟁당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법 위반 행위의 제재를 이를 위한 절차를 어느 단계에서나 계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동의결의 신청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공정위 심의 예정일 전일까지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업의 시간 끌기라는 그런 이 지금 지적이 있고, 이 부분은 그때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끌고 간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신청 시점과 관련된 이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쟁 당국이 기업에 면제비를 주는 그런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또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의결을 갖는 장점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조사 대상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예비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사업 당국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신청 시점이 너무 늦으면은 이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의결을 논의하는데 이 조사 대상 사업자가 관심을 표시하도록 어느 정도는 이 심사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까지도 권장되는 그런 이 내부적인 어떤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늦게 시정 방안에 대한 판단이 늦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동의결의 요건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제재와의 균형성, 비례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양측에서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 발생 단계에 있어야 사업자로서도 그 제재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정위가 수용 가능한 시정 방안을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관이 기재하는 동의결 신청 보고서의 기재 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예상 과징금, 시정 방안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금 평가 금액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 심사관도 이 부분에 대한 그 예비적인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목,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 이런 것 때문에 신청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의일 전일까지 받는 그런 현실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신청 건수 자체가 적을까의 의문점에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선택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은 좀 더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대기업 신청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초기에는 이 제도가 신선하고 그리고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관련 사건에 있어서 고려한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 초기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오히려 비용적으로 동의결이 가진 장점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결 신청 시 시정 방안 실천의 과징금보다 적은 금액이 든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 위반 여부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법무비용 측면, 아까 제가 동의결의 장점이 법무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는 그런 이 사업자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도의 설계상 외국과 비교해서 민사소송 부담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이 동의의견 신청에 제외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또 배수배상 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의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상생 지원안이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지금 공정위와 결부된 사건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공개된 그런 상황이고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생 지원안은 누가 봐도 굉장히 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로움이 있고 뭔가 사회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을 다시 이제 후퇴시킬 수가 없는 그런 이 부담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중소와 중견기업이 가진 또 지금 여러 가지 꺼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실적인 시정 방안을 얼마나 제시를 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 자금상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시정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하거나 이제 그 충분한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법위반 결정과 비교해서 동의 의결의 법무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여지고 그리고 MTR 사례가 이게 중소기업의 유일한 사례인데 동의 의결 신청 후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청 요건의 개선이라든지 유연한 적용 최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신청할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이후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 신청을 기각당한 후에 동의결 신청이 기각당한 후에 시정 조치가 내려졌으나 결국 법원에서 처분 취소로 결론이 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될 경우에 동의결 수용 여부 자체에 대한 공정위 판단의 신뢰가 저하될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이 동의결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 지원안 유지와 관련해서도 한번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본 사업자들은 본인이 이 대상자가 아니되었더라도 동의결을 이런 경향을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시장에 사인이 보일 때는 철저한 시장 원리에 따라서 동의결을 신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맺은 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다양한 장점을 가진 대체적 집행수단이기 때문에 제도의 틀을 개선해서 단점을 완화하고 혜택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재가 너무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소해서 오히려 과징금을 높여서 동의결로 그러니까 과징금이 크니까 동의결을 더 많이 이용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건수 자체가 지금 적은 상황, 신청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사실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과징금도 갑자기 상향을 하는 것도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이 정확한 지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금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쟁 이슈처럼 사건이 복합적이거나 이론적인 틀이 충분히 견고하지 않을 때는 이 동일결 제도가 더욱더 이 시장 경쟁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적합한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동일결 제도에 대한 큰 관심과 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도 도입 당시의 우려사항 중에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려사항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도 만약 우려사항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2021년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이진 않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률 저조 원인을 찾아보고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보이고 그리고 그동안의 동의결 인용이나 기각사건 관련 지적사항들 그러니까 2부에서 또 인용 관련해서 이행관리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라서 그런 내용들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를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홍보라든지 어떤 동의결 제도로 인해서 상생 지원안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 환원되면서 나타나는 효과 측면에서는 그런
많이 알려야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정위가 지능을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홍보나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측면도 제가 이제 시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그 소비자나 제3자가 이 동의결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그런 판단을 신뢰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채널도 있으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교수님 좋은 발표 고맙습니다. 사실 동의 의결 제도는 우리가 지금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 이 정의 구현 뭐 이런 측면보다는 법 집행 효율성 내지는 사회적 편익 뭐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는 뭐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데에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뿌리박혀 있고 사실 이것은 최근에 경제 양극화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열망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 교수님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지금 동의결 제도의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재 시정 조치 이것과 예상되는 시정 방안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 자체가 사실은 면죄부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기업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더구나 공정거래법에 다른 관련 책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의결을 신청 안 하고 내지는 신청했다가 기각당하고 역시 최 교수님 발표문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소송을 했더니 또 처분이 취소되더라 뭐 이런 일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동의의결 제도를 과감하게 신청할 수 있는 인센티브 요인이 분명하게 마련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발표 듣고 들었습니다. 공정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동의의결 제도가 어떤 특혜다 이런 시비에서 벗어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 동의의결을 과감하게 채택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확보가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박준영 박사로부터 동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박준영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지금 시의적절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뜻깊은 주제 발표를 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좀 준비해온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문의 제목은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저희 발표는 이 동의의결 제도의 절차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특히 동의의결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어떻게 좀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절차 차원에서 고민한 내용을 좀 담아 보았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본 발표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론은 다시 동의의결 절차 차원의 어떤 좀 내부적 논의 그리고 동의의결을 보완하는 절차 제도 좀 약간 외부적 논의 이렇게 좀 구분됩니다.
지금 동의 의결을 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결국 동의 의결 내부의 어떤 좀 절차적인 개선점을 생각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당의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기타 절차 제도가 없을까, 그런 활용한 방안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부적 논의 그리고 외부적 논의 구도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동그라미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경제가 이제 심화됨으로써 지금 경쟁법은 실체법적 측면만이 아니라 절차법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심사, 심의, 의결로 이어지는 이 경쟁법 정식 절차가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주요 경쟁 당국은 각국의 특성에 맞는 대안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변화 요구에 맞서서 동의의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최선선 교수님께서도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계에서도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는 필요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 논의인 이제 황태희 교수님의 논문을 하나 인용했는데, 여기서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쟁 질서 회복 방안으로서 이 동의 의결이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의의 전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로마자 2번이 여기서는 동의 의결 진행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서 이 절차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몇몇 좀 쟁점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저는 동의 의결 절차의 진행 단계를 총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동의 의결이 신청되고 개시 요건 등이 검토되는 절차 개시 단계, 동의 의결안이 작성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단계, 동의 의결 심의가 진행되고 동의 의결이 확정되는 단계, 그리고 동의 의결 이행 관리 단계입니다. 마지막 이행 관리 단계는 두 번째 세션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므로 논외로 하고, 이하 발표에서는 제가 특히 좀 절차 개시 단계 부분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동의 의결 절차 개시 단계입니다.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동의 의결 신청인이 이제 심사관에게 동의 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의 의결 개시 절차가 이제 시작됩니다. 공정거래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심의를 받는 도중에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 심의일 전까지는 동의 의결 신청서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동의 의결 신청이 이루어지면 심사관은 심사관의 검토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준비해서 각 회의에 보고하고요. 각 회의는 심사관의 보고 후 14일 이내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그 신청인이 제출하게 되는 그 동의 의결 신청서의 좀 기재 사항에 관해 조금 상세히 한번 좀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89조 제2항 각 호에 따르면 동의 의결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그리고 경쟁 질서의 회복이나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 방안, 소비자 그리고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구체화해서 공정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의 의결 규칙 제4조 제3항 각 호도 이제 이 기재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시정 방안의 내용이 명확하고 제3자의 조력 없이 단독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소명 자료, 시정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다는 또 소명 자료, 피해자의 범위 확정, 피해액 산정의 방법과 절차 등, 그리고 기타 구체적인 시정 방안의 이행 계획이 동의 의결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법률에 규정된 지금 신청서 기재 사항보다 동의 의결 규칙에 규정된 기재 사항이 조금 더 엄격해 보이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는. 근데 법률에는 이제 사실관계와 지금 시정 방안을 적시하게 되어 있는 방면, 규칙에서는 그 적극적인 또 소명 자료, 그리고 피해자 범위 확정, 피해자 산정 등을 이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법률보다 엄격한 내용을 이 동의 의결 규칙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의 의결 신청에 약간 문턱을 높이는 좀 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이것이 동의 의결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저는 이제 그 심사관이 작성하는 동의의결 신청 보고 서면의 기재 사항을 정리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4번에 심사관의 검토 의견 부분에 있어서 동의 의결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예상 과징금과 시정 방안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평가액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동의 의결 개시 단계에서 과연 고민이 꼭 돼야 되는 것인가, 동의 의결의 어떤 본안 단계 그 판단 요소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좀 한번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동의 의결 개시 여부 판단 기준, 즉 동의 의결 개시 요건 부분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90조 제1항은 분명하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구체화시킨 동의결 규칙 같은 경우에는 동의결 개시 요건을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따라 이제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공익의 부합성으로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규칙 차원에서 뭔가 개시 요건을 법률보다 좀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의결 개시 요건이 아닌 동의결 인용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좀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결안 작성 및 의견 수렴 단계인데요. 동의결 개시 여부가 확정되면 심사관과 심청인은 협의를 통해서 잠정 동의결안을 작성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신고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동의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고 가장 특징적인 단계가 바로 이 의견 수렴 절차라고 저는 보는데, 관련해서는 이후의 논의와 함께 몇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동의결안이 작성돼서 회의에 제출되게 되고요. 제가 여기에는 잠정 동의결안 기재 사항을 좀 적시해 봤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의결 심의 및 확정 단계 이 부분에서도 사실 좀 그 내용에 약간 전달을 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동의의결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큰 쟁점이 없으므로 이 부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6과 17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비교법적 검토를 보겠습니다. 논의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후의 동의의결 진행 절차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U 집행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는 유럽 절차 규칙, 레귤레이션 2003-1 제9조이고요. 여기에 더하여 2011년에 제정된 베스트 프랙티스 노티스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좀 이런 그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동의결 절차는 이제 이행 관리를 제외하고 나서 총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의결 사전 단계, 위원회의 예비조사, 이른바 시장 테스트라고 하는 의견 수렴 절차, 그리고 최종 동의의결 결정입니다. EU 절차에서도 좀 그 동의의결 사전 단계와 의견 수렴 절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코미트먼트 디스커션을 보시면 일단 EU에서 동의의결 신청 또는 제안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사업자와 위원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업자가 이제 동의의결을 신청을 하지만 이 그 유럽 절차 규칙 제9조 같은 경우에 신청 주체를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의결 신청 또는 제안의 시점 또한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좀 특징적인 것은, 그래서 여기 유럽 모범고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사업자에게 동의의결 관련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 그 EU 절차에 관한 문헌을 좀 살펴보니 동의의결 사전 논의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미팅, 즉 뭐 이른바 비공식적 협의 절차가 자주 활용이 되고, 위원회가 당의 절차에서 자신이 가진 입장을 또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 위반 혐의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동의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우리 내부적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제 비공식적 협의 절차라고 해도 이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동의 의결 절차로 이 사건을 종료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집행위원회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이 이제 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였고요. 다음 단계인 예비 조사 단계도 조금 살펴보면 이 예비 조사에 관해서는 일찍이 이것이 심사 보고서 수준이 아니라 어떤 좀 그 사실관계에 대한 예비적 판단이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정도가 이제 구성되는 정도로 족하다라고 국내에 소개된 바가 있고, 이것이 이제 그 유럽 판례상의 법리가 좀 발전하면서 이 동의결에서 위원회의 어떤 예비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당해 사건의 어떤 경쟁 관련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비조사가 거친 다음에 위원회가 정확히 경쟁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가 명확히 나와야 그거에 맞는 시정 방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이제 위원회 예비조사 내용이 사업자에게 전달이 되면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이 위원회 예비조사에 부합하는 동의 결안을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그 비공식적 협의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그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 이른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마켓 테스트 노티스, 이 부분이 이제 의견 수렴 절차인데, 또 여기서 좀 매우 특징적인 점은 이 당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과 그에 대한 위원회 판단 내용이 이 동의 의결 결정문에 직접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22번 슬라이드에 담은 거는 그 뒤에 말씀드릴 그 브로드컴 동의 의결 사건의 직접 그 동의 의결 결정문의 실제 목차인데요. 6번을 보시면 바로 시장 평가, 이제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6-1에는 제3자 의견의 주요 내용이 뭐 서머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6-2에는 이 서머리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정말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6-1의 그 서머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당해 사건의 핵심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 3자가 어떻게 의견을 내세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 시험 방안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수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동의 의견서에 결정문에 담겨 있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좀 그냥 개선 방안 한 5가지 정도 적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동의결 신청 시점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관련해서는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유와 같이 정식 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동의결이 신청 내지 제한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동의결에 관한 어떤 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현재 법률상 문헌으로 좀 신청 시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론을 해결되는 부분이고 많은 실무적 그리고 정책적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론적으로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공정거래 절차의 저희는 조사 절차부터 많은 논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인 사건 개시 절차를 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사건 절차 규칙 제10조 제1항 그 사항을 보시면, 이게 사건 착수 보고 전에 이 공정위가 사실에 대한 조사, 사전 심사를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는데, 이것이 뭐 정식 조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거 뭐 무엇보다 이제 사건 개시 절차의 어떤 의미를 좀 인식하는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공정위가 이제 동의 의결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일찍이 이제 학계에서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동의 의결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또한 이것을 이제 뭐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좀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좀 간단한 3가지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봤던 동의 의결 신청서의 기재사항 부분에 있어서 이 법률과 규칙의 간극을 조금 좁힐 수 있지는 여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의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 부분은 결국 사실 그 최 교수님도 계속 말씀 주셨듯이 동의 의결 개시 요건하고 동의 의결의 인용 요건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좀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EU 경우 검토하면서 이게 지금 딱 느낌이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동의 의결 신청인 그리고 경쟁 당국 모두에게 약간
좀 부담을 낮춰주는 절차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또 약간 또 원론적인 얘기로서 이 공정거래법상 이행관계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논의가 사실 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데 뭐 필요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해관계인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서면 심의 관련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전 동의의결 활성화 측면에서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결론 내리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요 외부적인 그 논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의결을 보완하는 절차 제도로서 이 경쟁 당국의 임시적 조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는 경쟁 당국의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인테림 메저스 즉 임시적 조치의 활용에 대해 매우 지금 강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적시해드린 어떤 ECM 플러스 지침이나 각종 경쟁 당국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개최된 서울 국제 경쟁 포럼에서도 EU 측에서 이 임시적 조치 관련한 발표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발표에서 임시적 조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당의 절차가 이 동의 의결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로 지금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뒤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16년 만에 그 브로드컴 사건이라고 해서 임시적 조치를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동의 의결로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제 임시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동의 의결 절차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절차 규칙 제8조에 의거해서 이제 임시적 조치를 내릴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은 유럽 회원국들의 경쟁법 집행에 관해서 새로 제정된 ECM 플러스 지침에서 제11조의 임시적 조치 관련 내용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모두 2024년까지 국내법의 경쟁 당국의 임시적 조치 권한을 규정해야 됩니다. 임시적 조치의 정의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 이게 경쟁 당국의 임시적 조치는 법원의 가처분 내지 집행정지와 구분되고 지금 유사한 개념이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임시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임의의 임시조치 이것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EU 경쟁법상 이제 다시 EU 경쟁법으로 넘어와서요. 그 임시적 조치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견 경쟁법 위반, 긴급성, 그리고 이익 형량을 통한 비례 원칙 충족 여부이고 본 발표에서는 요 첫 번째 요건만 한번 집중하시면 될 것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견 경쟁법 위반 내지 명백한 경쟁법 위반인데 이것은 일단 최종적인 위반 판단과는 그 범위나 깊이 면에서 구분되는 것이고 예비적 관점의 어떤 사실적 법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임시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그 동의의결 절차상의 아까 위원회 예비조사 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임시적 조치와 동의의결의 어떤 보완적 관계를 이해하는 단초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브로드컴 사건은 뭐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게 2018년 10월에 이제 위원회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뭔가 좀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인데 맨 밑에 보시면 임시적 조치 처분이 2019년 10월 1년 만에 이게 내려졌고요. 동의결 같은 걸 보시더라도 임시적 조치가 내려진 19년 10월부터 또 정확히 1년 만에 20년 10월에 동의결 결정이 내려졌는데 재밌는 거는 브로드컴이 임시적 조치에 대해서 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동의결안을 제출했다는 점이 또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브로드컴 사건은 그냥 그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이 브로드컴은 그 디지털 칩을 생산하는 사업자이고 그 디지털 칩을 이제 공급을 하는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 6개 이제 그 제조업자들과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약간 배타적인 성격의 구매 계약이 있고 이 브로드컴의 지배력을 전이할 수 있는 성격의 구매 계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회가 102조 위반이다라고 해서 임시적 조치를 내린 사건이고요. 제가 35번부터 39번까지는 그 임시적 조치 요건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슬라이드만 보시면 임시적 조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 배타적 조건 규정의 적용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적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것이 다음에 보실 42번 슬라이드에서 보실 동의 의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최종 동의 의결안의 시정 방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42번 슬라이드에서 다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은 이제 임시 조치 불복해서 불복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동의 의결을 신청을 했고, 당해 사건의 동의 의결 결정문을 한번 살펴보면 임시적 조치의 결정문 그리고 임시적 조치를 위한 심사 보고서의 내용을 동의 의결 절차상 예비 조사로 아예 간주를 하고, 그래서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 문제된 행위, 회원국 간의 어떤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정말 그때 검토했다라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서 굉장히 그 결정문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으로 다가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쟁 당국의 지금 현재 임시적 조치 결정은 어떻게 보면 경쟁 당국이 이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 보면 동의 의결에 필요한 어떤 예비 조사를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사업자나 경쟁 당국 모두에게 동의 의결로 이거를 좀 종결할 수 있는 유인을 던져주는 제도로 저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발표문에는 제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또한 이 임시적 조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하고, 지금 현재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에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유럽 EU의 경우와 같이 좀 그 공정거래법에도 이걸 좀 도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좀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결론은 그냥 그 본론 내용으로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준영 박사께서 우리 절차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정거래법상 동의 의결 제도의 5가지 개선 방안, 그리고 마지막에 임시적 조치를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표시광고법 그리고 그다음에 전자상거래법, 여기에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할 때 사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일단 법률 내지는 사건의 성격 등에 비추어서 일단 당장 필요한 분야부터 도입하자,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일단 2개 법률에 도입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빨리 돌아가는, 그리고 플랫폼 등의 영향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뭐 이런 영역은 적어도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격이 있다. 이런 면에서 아마 기존의 고려 사항을 갖고도 이런 임시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사실은 뭐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그런 것 외에도 좀 더 광범위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취지가 함께 담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 2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제 3분 토론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조성국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발표는 그 최근에 그 동의 의결 동향, 그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는 훌륭한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동의 의결 제도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었던 수많은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 교수님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발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더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1998년에 이제 동의 의결제 도입에 관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EU에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일본 제도에 관해 쓴 적이 있고요.
또 EU가 도입하고 나서 2004년에 이제 도입한 거죠. 그래서 2006년에 EU까지 포함해서 논문도 쓰고 했었는데요. 제가 동의의결제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공정위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또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근데 또 막상 사회의 평가를 받아보면은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해서 썩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공정위 근무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매일 밤을 새워서 열심히 사건 처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시정명령 과정까지 나갔는데 신고인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고인이 원하는 것은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내한테 피해를 보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공정위는 손해배상 명령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원의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결정문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또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신고인들은 굉장히 절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처리를 좀 피해 구제와 연결시킬 수 없을까? 사실 우리나라 상권 분립 체제 하에서 공정위가 손해배상 명령을 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에서 대금을 주라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포괄적인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그 대안으로 미국의 동의명령 같은 거 보면은 동의명령 안에 사건을 종료시키면서 보통 손해배상, 피해구제, 상생지원 이런 방안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사실상 동의명령을 통해서 피해자한테 배상이 이루어지고 피해구제 이루어지니까 법 집행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집행의 한계, 그것을 동의명령제로 좀 개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나 EU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신고 들어오더라도 일부 사건들만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크고 중요한 사건들만 이제 선별적으로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이 준 사법기관이지 거의 일반 민원 행정기관처럼 신고 들어오면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요건에만 맞으면 무조건 다 하다 보니까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거래시한 법칙,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지만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도 보면은 단순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막상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소비자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의명령제를 잘 활용한다면은 심판 절차 끝까지 가지 않고 또 소송도 생략하고 빨리빨리 피해 구제하고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요한 사건에 좀 더 역량을 집결시키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ICT 분야 같은 혁신 분야에서는 사실은 정답을 찾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동의명령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근데 막상 이제 동의명령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사회적인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정거래법에 관한 우리 사회 인식인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 아니면 기업의 행위가 선 아니면 공정 아니면 불공정, 합법 아니면 불법,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공정거래법 신고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건이 가운데 그레이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축구 우리 경기하고 사실은 공정거래법 집행 거의 비슷한데요. 축구 경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 선수의 옷을 잡았다. 어떤 심판은 경기 흐름을 생각해서 봐주는 심판도 있고 어떤 심판은 잡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축구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멋진 경기를 하고 관중들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집행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공정위의 재량을 좀 대폭 인정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회 인식은 합법이면 합법, 불법이면 불법이지 무슨 재량이냐 이런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거래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고 또 심판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법 집행기관의 신뢰도 문제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냥 정부는 법을 위반했으면 집행하면 처벌하면 되고 아니면 봐주면 되는 것이지, 동의의결이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공정위가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잖아요. 협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공정위 같은 경우는 주로 상대방이 대기업인데
공정위하고 대개이 만나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 의결을 한다 그러면 마치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죄부 주는 거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2004년에 되어서 도입될 정도로 굉장히 유럽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좀 많았고요. 사실 대륙국가에서 국가는 법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 상대방과 협의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1959년에 도입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가 2004년 법 개정, 2005년 법 개정하면서 공고신결제하고 동시에 사회 없어져 버리고 지금 뭐 그 독점적 상태에 있다 하지만 사실상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또 이러한 애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사실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 문제라든지 또 행정기관의 신뢰도 이게 참 해결하기 쉽지가 않은 과제이고요. 또 실제로 그 동의의결제를 전 세계 수출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이게 동의의결제의 법적 근거가 행정절차법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법에 있다시피 그 미국의 합의제 행정기관 전반에서 폭넓게 쓰고 있는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공정거래 분야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의의결제는 피해 배상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사건 처리 절차의 효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절차를 좀 더 유연하게 해서 동의명령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최 교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슈들 동의의결에 필요한 이슈들을 스파팅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우리 모두 좀 이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박준현 박사님 이제 절차법적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깊이 있는 그 발표를 해주셨고 사실 절차 이쪽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와 EU를 비교하면서 아주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의의결제도의 그 역사를 보면은 미국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잘 활용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의 문화, 실리주의 문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당연 입법 원칙, 또 3배 손해배상제와 연계, 또 미국 FTC에 의한 공익소송제도 동의명령 안 들으면 FTC 공익소송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활성화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일본에서 제대로 안 된 것을 또 반면교사로 삼는다면은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003년에 이제 미국 그 유럽에서 경쟁법 현대화 그러면서 도입한 것 중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동의명령제인데 사실 2006년에 논문 쓸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EU도 지금 뭐 그렇게 활성화됐다고 평가를 내리는 좀 이릅니다만은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EU에서 상당히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도 이제 대륙법 경우에 여러 가지 에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EU에서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동의의결제 그 EU 절차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우리 박준현 박사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조사 이전 단계에서 동의의결 신청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EU의 그 제가 절차를 잘은 모르지만은 보통 이제 조사 개시 이후에 프리리미널 리포트가 나오고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미팅이 나오고 또 프리리미널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대부분 사례 보면 대부분 여기 따랐던 것 같은데 조사 전에 동의의결 신청한다는 그 의미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시조치명령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표시광고법에서 먼저 도입했는데 사실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도 임시조치명령 도입할 적에 저도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사문화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건 처리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 EU나 미국 비하면 건수를 본다면 최소한 10배 이상 사건 처리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최종 시정명령 절차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운데 뭐 임시조치명령하고 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 EU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임시조치명령 하기 위해서는
심사 보고서도 나가야 되고 뭐 구두 청문회 우리를 말하는 심판절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미 사건이 종료돼 버리거든 사실 그 시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사건 수를 줄이고 좀 하나를 깊이 하면서 임시조치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과연 이게 그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경륜이 묻어나는 좋은 말씀이고 우리 박 박사님께 해주신 질문은 나중에 토론 다 마치고서 종합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론 말씀 중에 제가 사실 이제 이 동의의결제도 비슷한 비정식 절차에 대한 요청이 뭐 공정거래법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사 절차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차원에서도 이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할 때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면이 종합적으로 다 고려되어서 어떤 분들은 이 동의의결제도가 진짜 활성화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주현영 변호사님 토론을 부탁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지금 교정원 TV를 통해서 우리 이 세미나를 직접 시청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질문 내지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가급적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동일의결제도가 다양한 장점을 가진 제도고 특히 급변하는 현대 디지털 경제하에서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수단이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는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실무자로서 적극적인 권유가 좀 조심스럽다는 점은 공정거래 분야 실무가로서 정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두 분 발표자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향후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발표와 관련해서 동의의결 인용 요건에 대한 개선점 중 그 부당공동행위의 제외 문제에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부당공동행위를 동의의결의 대상에서 전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저 역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렵고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공동행위의 경우에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자진신고제도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의의결의 적용 대상에 부당공동행위를 포함시킬 경우에 자진신고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좀 발표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정 방안과 제재 간의 엄격한 비례의 원칙 적용보다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가 초래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 사업자들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초기 단계에 자신의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한 경우이든 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이든 대부분의 경우 동의의결 신청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시정 방안과 제재와의 균형 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 자신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동의의결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변호사로서도 그 신청을 권유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의결의 장점인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는 공정위 초기 단계에 동의의결 신청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 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최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액 수준을 기준으로 이 신청을 해야 된다면 사업자로서는 동의의견 신청을 고려할 실익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에 해당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서 반드시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에서 언급해 주신 그 기업에 대한 면죄부 부여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소비자와 제3자가 공정위 판단을 신뢰해야 된다는 부분은 또한 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인식과 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생각하시는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박준영 연구위원님의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동의 의결의 장점을 살려서 동의 의결을 활성화하고 또 이에 대한 보완 절차로서 임시적 조치 도입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한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의결 절차 단계별 검토를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발표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비해서 규칙의 내용이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이 법 규정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규칙으로 요건을 새롭게 규정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어떤 당사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비교법적 검토에서 이유 제도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회가 예비적으로 판단한 경쟁 제한 문제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절차 19면에 언급된 이 절차는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동의결 제도에 대해서 가장 큰 비판이 신속한 사건 종결이라는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결 신청 시점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과도 관련되는데요. 절차 개시 단계에서 동의결 신청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질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서 공정위 입장이 초기에 어느 정도 확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다 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정도의 이런 추상적인 판단이라면 굉장히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이 이유 제도가 어떠한 수준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자신의 판단을 사업자에게 좀 제시하는지 여부를 좀 명확하게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후의 예비조사 제도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도입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할지 아니면 현재 공정위 차원에서 규칙 제정이나 어떤 사실상의 제시 관행 도입 정도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신 발표자님의 의견을 조금 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적 조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쟁 사업자의 퇴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의 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고 대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공정위 처분이나 소송 기간이 상당해서 신고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사례의 경우는 임시적 조치가 예비조사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서 동의의결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책으로서 임시적 조치의 장점이 아주 잘 드러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시적 조치를 도입한다면 이 공정위가 임시적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일응의 경쟁법 위반 판단과 관련하여 상당한 입증 수준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는 심사보고서 수준에 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 등을 함에 있어서 많은 조사가 필요해서 임시적 조치 과정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사업자가 임시적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임시적 조치 절차와 정식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 되므로 사업자와 공정위한테 2배의 기간과 좀 노력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적 조치 도입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많아서 우리 박 박사께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오늘 패널 구성이 참 입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계 최 교수님 또 앞으로 이행 관리를 맡게 될 공정거래 조정원의 전문가 박 박사님, 또 우리 학계 권위자인 조성국 교수님, 또 로펌에 계시면서 기업을 대리하시는 우리 주 변호사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에서 동의 의결 이 제도를 관장하시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원의 시각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토론자를 마지막으로 모신 게 참 주최 측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심판관리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훌륭한 발표해 주신 그 최 교수님과 박 박사님께 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한 이 동의의결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주제는 최근 열도를 맞은 동의의결 제도의 개선 방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성 카르텔에 대한 동의의결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어떤 인용 요건의 경직성은 들면서 현행과 같이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 전부를 제외하기보다는 적어도 연성 카르텔에 대해서는 동의결을 허용하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이번 행위에 참여한 다수 사업자들 간의 처리 절차라든지 제재 수준이 상이할 경우에 형평성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연성 카르텔과 경성 카르텔의 구별의 어떤 입법 기술적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예외적 요건의 차별적 허용은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요건 관련해서는 그 어떤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러한 요건을 삭제 내지 완화하자는 견해도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지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작업 과정 중에 관련 요건의 삭제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동 요건을 유지하는 결론을 이르긴 하였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예상되는 제재와의 균형 요건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든 실무적으로 이 요건에 대한 어떤 신청인 피시민 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고려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의 신청 시점 관련입니다. 그 이유에서는 조사 이전 단계에서도 동의의결 신청 내지 제한이 권장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는 특히 경쟁질서의 조속한 회복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의 사건 절차에 비춰보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 단계 이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상황 또는 그러한 신청의 유인을 상정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도 과연 입법적으로 이러한 조기 동의의결 신청을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만일 도입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 향후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절차로 제시해 주신 임시적 조치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EU에서 경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임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임시적 조치가 동의의결 제도와 결합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위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임시적 조치를 내리기에는 실무상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임시적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이 조기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큰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한계도 분명히 있는 듯 합니다. 다만 EU에서 임시적 조치를 활성화하려는 경향이 분명한 만큼 관련 입법 내지 법 집행 사례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의 제도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어떤 공정위가 최근에 도입한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우리 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중단하는 대신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의 개시라든지 확정 과정이 다소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동의 의결의 장점을 살리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면 심의 절차를 행정규칙에 도입하여 이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추어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즉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큰 쟁점이 없거나 사업자가 제시한 내용이 저희 위원회가 수긍할 만한 정도의 내용일 경우에는 의견 사안의 중대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서면 심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동의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여 저희 여기 토론문에 적시하진 않았는데 그 박준영 박사님이나 주현영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혹시 지금 현행 규칙에 이 동의 의결을 불필요하게 그 동의 의결 요건을 그 요건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조성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의 의결 제도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 단순히 경쟁법 집행 법 집행 그러니까 경쟁법 집행뿐만 아니라 법 집행 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한 제도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 그 많은 법적 분쟁이 어떤 화해나 어떤 그런 합의로 종결되는 그런 실용적인 어떤 미국 특유의 어떤 법 전통, 법 문화에서 기반하는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법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런 동의 의결 제도가 잘 자리 잡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동의 의결의 장점이 명확하고, 그러니까 뭐 피해 구제 직접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든지 하여튼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인식의 전환에 저희가 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러한 실용적이고 아니라 합리적인 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우리 경쟁법 분야가 좀 선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문화가 법 집행 전반으로 좀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이런 말씀들이 저희 동의 의결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소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감사드리면서 이번 논의가 동의 의결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고민이 역력하게 묻어나는 신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일단 토론자께서 지적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두 분 발표자의 답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토론자께서 주신 고견과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동의의결제와 관련해서 이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만, 그밖에 지금 그 주변을 아우르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어떤 넓은 시각에서 이 제도를 한 번 더 조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그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질문 사항도 주신 게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 내지는 우리나라 이 공정거래 관련 시스템의 토양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조성국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두 번째 토론자이신 이 주현영 변호사님께서 역시 이제 실무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셔서 더더욱 날카로운 그런 의견들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카르텔과 관련해서 요건을 좀 더 이제 넓혀야 되는 그런 연성 카르텔은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연성 카르텔과 경성 카르텔이 지금 오규성 족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경계가 뚜렷하지도 않고 이 사안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경성 카르텔과 연성 카르텔의 이슈를 같이 담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실제 이게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 적용이 될까 그 문제를 이 발표문을 작성을 하면서도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성 카르텔을 좀 더 이 허용까지는 아니죠. 연성 카르텔의 신청 그 자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게 시작된 그런 생각인데 이 뭐 잘 아시겠지만 공동 연구라든지 그 공동 마케팅, 공동 구매와 관련된 그 연성 카르텔에 대해서는 친경쟁적 효과도 많이 말씀을 주신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과 관련된 우려를 연성 카르텔은 조금 더 이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카르텔의 좀 어두운 부분보다는 이 같이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밝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면서 그리고 담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 축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정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그래도 연성 카르텔은 가능할 거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진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카르텔 적발에 있어서 자진 신고가 가진 그런 기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이게 제도상 지금 막힌 상황이어서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후의 경우에는 자진 신고 사건은 동의 의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양 제도에 이게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용을 막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진 신고가 왜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그 루트로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시면 동의결 제도와는 좀 매칭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성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이유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카르텔의 경쟁 우려 회복이라는 거, 경쟁적 우려를 회복시킨다는 건 즉각적인 그 담합행위의 중지와 그리고 제재금 부과, 과징금 부과 두 가지 방법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그 동의결로 뭔가 다른 타결 방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경성 카르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자진 신고 대상은 공의의결 제도와 그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성 카르텔과 관련해서도 시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재에 우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의결 제도로 이걸 극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건을 처리하시면서 아마 실무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든 신청 시점을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뭔가 제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히 이게 수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과징금에 해당하는 그 측면의 제한으로밖에 그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 협의의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이르게 이루어진다면은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어떤 여지가 있는 반면에 신청 시점 자체가 너무 늦을 경우에 심의일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최고 과징금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완벽한 이런 문제 해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이 협상의 과정, 협의의 과정들이 좀 더 이 시간적인 제약에서 조금은 풀어져야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 방법, 소비자나 제3자가 피해 구제를 받았는지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오히려 2부에 이행 관리를 하시는 이 두 분의 발제자 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제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이 이루어졌다 내지는 어떤 그 뭐 성공적인 사례로 이제 손꼽을 만한 그런 어떤 완료된 이행 관리가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효용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연구 분석은 꼭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의 이점으로 다시 이제 선순환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주신 말씀도 이제 당연히 저도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것을 집행기관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앞으로 개선점들을 생각해 주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부터 갑니다. 예, 일단 정말 세 분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문에 제가 사실 담지 못한 어떤 고민했던 부분들, 그리고 차마 생각했던 하지 못했던 부분도 훨씬 더 이제 깊이 있는 연륜과 경험의 바탕으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순서 좀 약간 일단 간단한 질문들부터 답변을 드리면 주현영 변호사님께서 그 당사자 권리 보호 측면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보다 지금 규칙이 뭐 요건이 좀 더 그 엄격하다고 해서 이 당사자 권리 차원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동의결 자체가 이게 그 사업자에게 그 유리한 것이고, 뭐 이게 뭐 팀익적 처분, 뭐 수익적 처분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는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절차적 권리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동의결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닐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뭐 예비조사 제도나 아니면 다른 절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이게 법제화가 필요할까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일단 그거 그 방향에 대한 먼저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나서 또 많은 실무적인 그리고 현장적인 고민이 바탕으로 이제 돼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예비조사나 아니면 이유 제도처럼 정말 많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규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시점을 법문원상으로 조사 또는 심의를 받는 도중이라고 돼 있고, 또 이 동의결 만약 조사 도중에 받으면 조사를 일단 완료를 또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론이나 뭐 필요하다면 좀 입법론이 혹시 좀 법문원의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조성국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그리고 또 그 주현영 변호사님께서 주신 질문하고도 겹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유 관련해서는 그게 저도 좀 국내 문헌을 쭉 찾아본 결과 이게 그 이유가 이제 2006년 그러니까 도입한 이후로 어떻게 지금 동의해결 제도가 발전되어 있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금 팔로우업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그 아까 모범 고시도 그렇고, 좀 제가 최근에 좀 참고하고 있는 참고 문헌에서도 이 정식 절차를 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 정식 절차 개시 이전이라도 위원회가 이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비공식 협의 절차,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미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이런 설명도 써 있더라고요. 거기서 위원회 케이스 팀이 오랄 프레젠테이션을 해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의결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협의 절차를 언제든지 도 중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그 설명에 의하면 그 협의 절차에 있어서 이 사업자가 동의 의결로 그 동의 의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구나, 합의를 하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 이제 위원회는 동의 의결의 어떤 그 절차를 개시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비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실제 실물을 보지 않는 이상 제가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확실히 조금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시적 조치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EU에서 강조되고 있는 뭐 제도를 우리나라에 바로 도입하자는 그런 논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또 제가 약간 보면 절차적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약간 근본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약간 좀 사상시키고 절차의 기능으로만 좀 분석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의 어떤 지점이나 뭐 전체적인 그 법문화 같은 경우에 조성욱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 주신 것으로 해서 이해가 되고 앞으로도 더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만 EU에서 최근 그 디지털 경제에 맞게 지금 임시적 조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에는 조금 그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이 임시적 조치를 내리는 그 상황을 뭐 모든 사건에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긴급한 경우 그 아까 그 임시적 조치의 요건 중에 긴급성이 있었는데 긴급하게 경쟁 회복이 필요한 경쟁 보호가 필요한 그 사안에 딱 집중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이후의 또 취지이고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아까 뭐 저희 이완 교수님께서도 이 표시광고법이나 그 전사항법에 도입할 때 당시 임시중지 명령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만약에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는 어떤 또 하나의 합의 아니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형성된다면 그 논의를 좀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네, 말씀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원 TV에 직접 질문을 올려주신 분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놓은 순서는 대개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뭐 저는 이제 뭐 공정거래위원회 바깥에서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간의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법 집행에 대한 요구,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많고 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요구가 공정위가 일하는 데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야말로 매일 경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법률 전문가들 다른 사법기관 이런 데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법 집행 절차가 적법 절차 원리에 미흡하고 피시민의 방어권 보장도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어떤 모순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정식 절차 외에 어떤 비정식 절차를 좀 활성화해서 좀 실용적인 사건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동의 의결 절차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아닌가.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동의 의결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뭐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오늘 논의가 그런 면에서 참 의미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종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5분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자리 마련해주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조정원, 그리고 참여해주신 분들, 또 앞으로 이 유튜브에서 이 채널을 보실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